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이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지 좀 우려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모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한 분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평가사입니다. 네,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 네네. 예, 그러시고. 최근에 내신 책이 있으실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는 눈이라고 해서요. 네, 네. 21년도에 책을 예, 한번 냈습니다. 그 책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이제 어떤 직업이 이제 자격이 감정평가사니까 아마 감정평가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아시는데 부동산 말고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항공기, 뭐 선박 이런 것도 평가를 하는데 네. 이런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한 그 가치를 숫자로 표시하는 직업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는 현재는 이제 돈을 주고받는데 가끔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가 있고 네.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럼 이 물건은 현재 얼마인가?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혹시 막 들어가는 질문인데 네. 이런 것까지 평가해 본 적이 있다.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그쵸. 평가해 본 적이 있다. 헬기, 뭐 소방 헬기 같은 거. 소방 헬기 네, 평가했었다. 네, 평가해 본 적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감정원에 제가 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네. 거기 있을 때는 뭐 치과 의자? 치과 의자도 네. 평가했었다. 네. 맞아. 그런 게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대학병원에서 쓰는 맞아요. 국가의 의료 장비 같은 것들도 맞아요. 이제 마지막에 불용품 처분할 때는 가격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 뭐 다양한 걸 좀 그렇죠.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정평가사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해서 네. 이의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부동산 관련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통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통계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량적인 부분은 이제 자료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는 객관적인 수치이고 그런 부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 동향에 관련된 부분은 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주택 가격 동향이라든가 네. 어떤 공동주택 가격 동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 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사 개요를 한번 뭐 시간이 되실 때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통계에 네. 대해서.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자문을 구해서 네. 또는 이제 어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사자가 시장에서 조사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통계가 작성이 되는데 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호가 위주로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을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럼 그 가격은 주로 이제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 네. 을 위주로 조사가 되는 형태가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중립적인 가격이라기보다는 호가에 조금 더 가까운 가격들, 또 그 매도인의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된 가격들, 이런 금액을 위주로 조사가 된다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통계의 수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도 이제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보면 예. 통계 수치가 이제 뭐 주 단위로 나오나 2주 단위로 나오나요? 그 정도 단위로 나오는데 네. 나올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나와요. 예. 어디가 몇 프로 올랐다, 상승했다, 또 어디도 올랐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래는 그렇게 많이 없던 네.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뭐 0.01%, 0.03% 뭐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보통 네. 이제 상승이나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면 뭐 1억 기준 했을 때는 100만 원?
뭐 이 정도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부동산 가격이 100만 원 단위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 그렇죠. 금액 1% 올랐다 1% 올랐다. 그러니까 네. 뭐 10억짜리가 10억 100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사자의 판단이 또 이제 반영이 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또 실제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업무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네. 이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용산이 핫하다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또 네. 이제 실제로 뭐 그치만 조사를 해보면 가격 변동은 크게 없어요. 그래도 이런 어떤 시장의 뉴스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은 또는 어떤 소문에 의한 것들조차도 일정 부분은 이제 호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된 수치가 통계로 나오는 거고 네. 또 그게 다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네. 확대 재생산되는 형태. 네. 어떻게 보면 과열의 원인이 됐다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 통계라는 것이 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한계점들은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다른 통계들도 공인중개사무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거래가 다시 반등했느냐 아니냐. 그럼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혹은 공인중개사가 네, 예를 들어 100명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한테만 물어보는 거. 그걸 표본 통계라고 하고. 네, 근데 그런 한계점이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유독 내가 그 조사를 한 조사 대상의 지역이나 특징이 더 마치 침소봉대하듯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통계를 준용하는 거잖아. 우리 시장을 읽어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데는 이제 네.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너무 잦은 통계의 발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부동산이 뭐 네. 주식처럼 막 이렇게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 단위, 월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의 어떤 빈도수, 네. 발표되는 빈도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장의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이 통계 자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자주 발표를 하는 게 맞는지. 주 단위 발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네. 어떤 특성을 봐서 예. 조금 이게 느리게 움직이는 면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조금 기간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사님의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부동산 통계라든 그 밖에 여러 통계들도 네. 조사하는 주기를 좀 더 뭐 예를 들어 월별로만 한다든가 네. 주 단위의 조사 데이터는 뭐 공유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네네. 네. 집값이라고 하면 보통 나의 집값을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 네. 내가 전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살고 있는 그 집의 집값을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그 집값의 흐름은 2천만 가구가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2천만 가구의 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통계인 것이고 네. 통계에 몇몇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통계는 그 통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 어떤 의견이세요? 통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통계, 부동산 통계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데이터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매도인 측에 가까운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되고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호가 중심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는 시기에 이렇게 자주 발표를 함으로써 예. 실제 정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과열될 수 있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선진국은 사실은 통계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경제통계학을 전공도 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통계의 신뢰성이라든가 그 수준을 올려놓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신 조언도 좀 참조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는 몇몇 이제 학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적은 받을 만해요. 그리고 항상 고도화해야 되고 더 신뢰성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좀 나름 상승할 때, 폭등할 때 그때는 또 그 폭등하는 흐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매도자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하락할 때는 또 강한 하락을 또 유독 보여주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하락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매도자의 입장이니까. 매도자의 어떤 호가 위주의 거래 어떤 가격 동향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하락폭보다 조금 네. 더 낮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통계가 오를 때는 더 오르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네.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경향성을 안 반영하는, 조금 덜 반영하는. 덜 반영하는 네. 결과적으로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순간 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의 신뢰성을 지적하면 아무것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이 자체 모든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다 부정해야 될지, 그것을 좀 판단해 보자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또 분야 전문가를 초대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한번 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상승론자들이 네. 20년, 21년에 상승한다고 하다가 22년, 23년에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초반에 가격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됐을 때 그 전환되는 그 통계를 부정했어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아. 반대로 하락론자들이, 그러니까 하락론자라고 한다면 뭐 10년 동안 내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락론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23년, 23년 하락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23년 하반기부터는 반등세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서 그 변곡점이 왔고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전망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역시 하락론자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서 역시 그 통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이 통계의 지적을 하는데 상승할 때는 혹은 하락할 때는 지적을 안 하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날 때 그 통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거래가를 기초해가지고 또 이제 네.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면 네. 일반적인 물건과 굉장히 다르고 네. 한두 건의 거래만으로도 네. 이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고 네. 뭐 어떤 건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더 비싸게, 일반적인 변동은 없는데 네. 이 물건만 조금 더 높게 거래돼서 실거래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동일한 평형에서 네. 뭐 아파트만 놓고 본다면. 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 소유자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원래 가격은 그냥 변동이 없는데 예. 낮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그 한두 건의 거래로 그럼 이게 반등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하락이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조사에 있어서 좀 네. 그런 건데, 실거래가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네, 보통 네, 많지 않은데 한두 개 찍혔어요. 네. 그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과거에 뭐 8억에 팔렸던 게 10억에 팔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반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이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물어봐요. 네. 근데 뭐 그거 얼마에 팔렸대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동네는 별반 네.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반등으로 처리를 할까요? 보합으로 처리를 할까요? 네. 이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죠.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실거래가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어떤 분위기, 어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지난주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조사자가 과연 예. 이걸 보합이라고 할지, 네. 반등이라고 할지, 예. 상승으로 처리를 할지, 예. 이걸 생각해 보시면 네. 과도한 폭의 상승을 다 반영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실거래가가 명확하게 있는데 네.
보합이라고 처리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좀 중기적으로 네. 이 기간을 놓고 이 방향성을 보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 네. 부동산 통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특정 주에 뭐 이번 주에 올랐다, 뭐 다음 주에 내렸다 이런 걸 갖고서 지금 시장에 이제 변곡점이 왔다 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네.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표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 제 커리어 시작을 이제 국책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통계 연구실에 있었어요. 아, 네. 마침 그때도 저는 이제 에너지 통계, 국가 에너지 통계 하는데 그 통계를 우리가 생성하거든요. 생성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개입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렇죠. 경우에는 네, 네. 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잘못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는 그 통계로서 의미가 있다. 네. 왜 그러냐면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이 계속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적 판단도 그 전주나 1년 전이나 계속 주관적 판단은 개입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수능시험 문제 지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수능시험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수능시험을 대체할 대안은 제시하기 어렵다면 한계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충분히 우리는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니까 이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그 신뢰성을 더 올리기 위한 우리 정부나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의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조언이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 자체를 부정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참조를 하지 않는 것 그러는 어떤 일종의 현상들이 생기는 게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 통계 얘기를 좀 넘어서서 이제 역전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통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혹시? 그러니까 제가 통계 네. 자체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가격이 뭐 2배, 3배 이 정도 오른 한 4, 5년의 시간을 거쳤잖아요. 네. 이 통계 자체가 그럼 이제 그만큼의 폭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을지언정 네. 정말 그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조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계의 어떤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이게 중립적인 데이터라고 보는 걸 전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이게 매도자 입장이 좀 더 많이 편중된 네. 숫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역전세 문제. 네, 이 역전세 문제를 2년 전부터 네, 예견하셨잖아요. 네. 예. 역전세 문제를 계속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의 특성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전세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네. 되게 독특한 제도잖아요. 네네네. 이제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네. 어떤 목돈을 활용하는 방법, 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빌려줌으로써 네. 목돈을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집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은 형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새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시작을 할 때 종잣돈의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세금의 의미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전세 대출이 생겼어요. 생겼고. 이게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이 제도가 약간 변질됐다고 볼 수 네. 있어요. 전세금이 원래는 내가 갖고 있던 순자산과 같은 개념이었다면 네. 이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네. 그 내가 갖고 있는 돈 플러스 레버리지가 들어간 자금이 이제 전세금으로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럼 시장에 원래 형성될 수 있었던 전세가보다 네. 더 높은 전세가가 형성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더 높은 호가가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시장이라면 네. 어떤 대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금이 전세금을 받쳐줄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거 재밌는 진단이시네요. 아, 재밌네요. 네, 너무 그래서- 재밌습니다. 신선하고. 네, 그래서 예. 그 전세가 자체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넘어선
네. 금액으로 일단 전세금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초저금리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네.